또 하나는 2차 대전 당시에 일본이 대동항 운영권을 내세워서 1942년부터 45년까지 동남아 전체를 다 식민 지배하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식민 지배를 당하지 않았던 나라가 태국이에요. 왜? 태국은 일본에게 내어줍니다, 땅을. 근데 이때 당시에 총리가 이제 피분 송크람이라는 사람이에요. 군인 출신.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일본군과 그 다음에 연합군이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누가 이 전쟁에서 질 것 같냐? 전쟁에서 지는 편은 우리의 적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1942년 3월 달에 일본이 동남아에서 먼저 패망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8월 달이지만 그래서 일본군이 서서히 철수를 합니다. 딱 이 돌아가는 판이 바뀌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태국이 바로 항복을 선언합니다. 우리는 항복 선언하고 연합군에 가담을 해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한국외대 동남아연구소에서 동남아를 연구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장준영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태국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 국가들과 봤을 때 태국이 온전한 왕조 체제를 만든 것은 가장 늦어요. 13세기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13세기부터 태국은 사실상 주변 국가들, 옆에 있는 서쪽에 있는 미얀마, 동쪽에 있는 캄보디아 이런 나라들 사이에서 근근히 이제 연명하는 그런 수준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가장 큰 위기가 찾아왔던 것이 1767년 18세기 중엽 정도였고, 그때 이제 미얀마의 침략을 받아서 그때 당시에 아유타야가 완전히 멸망을 하게 돼요.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국가를 완전히 재건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방콕 건너서 이제 톰부리라는 지역이 있는데, 승려 출신 탁신이라는 승려가 톰부리 왕조를 세웠고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이 탁신이라는 인물은 우리나라의 궁예랑 상당히 비슷해요. 승려 출신이기도 하고 나중에 정신이 약간 좀 안 좋아지기도 하고 자신의 휴하했던 사람이 새로운 왕조를 창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톰부리 왕조 이후에 등장한 왕조가 라마 왕조고요. 뭐 라마 왕조, 방콕 왕조, 짜끄리 왕조, 라따나꼬신 왕조, 뭐 이렇게 여러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태국의 왕조이기도 해요. 그래서 라마 1세부터 해서 라마 10세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라마 왕조 시대에 들어서 태국이 이제 주변으로 확장, 팽창을 쭉 하게 됩니다. 그런데 19세기에 들어서 서구 열강이 쭉 들어옵니다. 서쪽에서는 영국이 밀고 들어오고요. 동쪽에서는 프랑스가 들어옵니다. 중간에 끼게 됩니다. 그래서 1850년대 19세기 중엽에 본격적으로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완전히 샌드위치처럼 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두고 외부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랑 태국 사람들이 평가하는 게 달라요. 자, 일단 이 영국이랑은 바오링 조약이라는 걸 체결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지금 현재 태국의 남부 지역 일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미얀마 영토인 샨주, 샨스테이트라는 곳인데 이쪽 두 지역을 크게 떼서 영국에게 넘겨줍니다. 그래서 미얀마의 샨스테이트는 과거 태국의 이름이 사이암 또는 시암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미얀마의 샨 이름이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실제로 미얀마의 샨스테이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뭐 생김새나 말투나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태국이랑 좀 더 가까워요. 그래서 이 사람들 영국에 떼주고, 그리고 지금 현재 태국의 동부 지역 일부, 그 다음에 캄보디아에 대한 영향력, 라오스에 대한 영향력도 프랑스에 다 넘겨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영국과 프랑스에 떼어줬던 태국의 땅이 한 그때 당시에 영토의 3분의 1 이상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독립을 지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만약에 태국이 19세기 유럽 열강, 그러니까 영국이랑 프랑스가 막 이렇게 오는데 한쪽에 붙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무너질 가능성이 커요. 왕가나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주윤발이 라마 4세예요. 라마 4세가 태국의 대나무 정책이 나오던 그 시기였었어요. 태국 근대화의 아버지가 두 분이 계신데, 첫 번째가 라마 4세 몽꾸당이고 아들이 라마 5세 줄라롱권 왕이에요. 줄라롱권 왕은 대왕 칭호를 받아요. 거의 우리나라의 세종대왕급, 광개토 대왕급 이런 대왕 칭호를 받는 분이고, 그의 아버지인 몽꾸당과 그 다음에 왕실의 가정교사로 온 영국 여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명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가 되는데, 거기에 내용 보면 대신들이 막 얘기를 해요. 몽꾸드 왕에게 뭐 영국이 세를 불리고 있고 프랑스가 세를 불리고 있고 하니까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되느냐 그러는데, 몽꾸당이 얘기를 하지 않아요. 야, 생각을 해보자.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전략적인 모호성 이런 걸 막 드러내면서 태국 외교 정책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임기응변식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거예요. 대신에 태국의 주체성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유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태국 사람들은 우리가 엄청난 외교적인 기질로 독립을 지킬 수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외부 사람들, 영국이나 프랑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영국이랑 프랑스는 그때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태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태국을 두고 충돌을 하게 되면 두 나라 모두 피해를 입게 된다. 그렇게 해서 이 태국이라는 나라를 그냥 완충국으로 두자, 중간에 버퍼 스테이트 완충국으로 두고 자기네들 식민지 경영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태국 사람들이 보는 관점과 또 외부 사람들이 보는 관점은 달라요. 자, 이러한 태국의 외교 노선을 대나무 정책이라고 부르거든요. 대나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갈대나 대나무 같은 이런 얇은 나무들은 아주 작은 미풍에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 그런데 큰 뭐 떡갈나무, 아주 큰 나무 이런 나무들은 아주 미풍이 불면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불면 뿌리채 뽑혀 나갑니다. 갈대나 대나무 이런 작은 나무들은 태풍이 불어도 뽑히지 않습니다. 그냥 눕기만 하죠.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그 태국 외교 정책은 주변 상황에 따라서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지역 질서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런 것들을 딱 보고 스스로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그러니까 바람이 불기 전에 먼저 눕는 그렇게 외교 정책을 상당히 잘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서 독립을 유지한 사례가 있고 또 하나는 2차 대전 당시에 일본이 대동아 운영권을 내세워서 1942년부터 45년까지 동남아 전체를 다 식민 지배하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식민 지배를 당하지 않았던 나라가 태국이에요. 왜? 태국은 일본에게 내어줍니다. 땅을. 야, 우리 땅을 써라 얼마든지. 그래서 이 짧은 시기에 태국에 주둔했던 일본군이 5만 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5만 명 이상이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뭐 국왕이 있고 주권을 태국 사람들이 갖고 있었다라고 하지만 일본 군대가 와서 착한 일만 하지는 않았겠죠, 당연히. 그렇게 됐는데 외부에 나가 있는 태국 사람들이 있겠죠. 특히 미국이랑 영국에 살고 있던 태국 사람들이 자유타이 운동이라는 일종의 운동을 펼칩니다. 일본을 몰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반공 공산주의가 막 활동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다 막아내야 된다. 그런 운동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내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우리가 일본에게 길을 터줬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 총리가 이제 피분 송크람이라는 사람이에요. 군인 출신.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일본군과 그다음에 연합군이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누가 이 전쟁에서 질 것 같냐? 전쟁에서 지는 편은 우리의 적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태국은 일본의 편에 섰거든요. 그러니까 동맹군의 편에 섰단 말이죠. 그런데 1942년 3월 달에 일본이 동남아에서 먼저 패망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8월 달이지만 그래서 일본군이 서서히 철수를 합니다. 딱 이 돌아가는 판이 바뀌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태국이 바로 항복을 선언합니다. 우리는 항복 선언하고 연합군에 가담을 해요. 딱 가담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방콕에 여러분들 혹시 가시면 방콕 시내 곳곳에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근데 배낭 여행자들이 많이 있는 카오산 로드 근처에서 그렇게 멀진 않아요. 거기 가면 승리의 탑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막 서 있는, 그러니까 웅장하게 잘 돼 있습니다. 거기에 이게 보면 전승 기념이에요. 우리가 태국이 2차 대전에 일본이 아닌 연합국의 일원으로서 참전해서 승리를 했다. 그러니까 바로 카멜레온처럼 색깔을 바꿔서 승리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그러면 태국이 이제 자신의 노선을 바꿨으니까 어떻게 자신들의 순수성을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파병을 합니다. 봐라, 우리는 명확하게 연합군의 편이다 라는 걸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호천인가 저쪽에 가면 참전비가 있어요. 태국 용사들을 기리는 참전비. 그리고 또한 1966년도에도 또 있습니다. 이때는 냉전 시기였었잖아요. 이때 당시에 태국이 주변 국가 중국, 그 다음에 태국 내부적으로는 태국 공산당이 있었거든요. 지하에서 활동하던.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베트남 전쟁이 있었습니다. 베트남 전쟁이 계속 있어서 공산당의 위협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죠. 미국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지만 여전히 동쪽, 그 다음에 북쪽으로부터 공산당의 위협을 견뎌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어느 쪽에도 편을 들지를 못합니다. 그때 당시에 외무장관이 우리는 그 어떤 편도 아니다. 우리는 중립을 지킨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목적을 내셉니다. 태국에 후아인이라는 곳이 있는데 지금은 사실상 거의 안 가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여기가 초창기에 휴양지였었어요. 근데 왜 휴양지로 개발되게 됐냐? 그러니까 2차 대전이랑 그 다음에 베트남 전쟁을 겪으면서 미군이 파병되잖아요. 그래서 파병된 미군들이 잠깐 휴가를 내서 쉴 때 상대적으로 가까웠던 곳이 태국의 후아인이었었어요. 일종의 군인들의 약간 휴양지가 나중에는 관광지로 변모되면서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관광
관광객뿐만 아니라 전 세계 관광객들이 많이 갔었어요. 그렇게 해서 태국이 군인들의 휴양지를 제공하면서 전쟁으로 인해서 외화벌이에 성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태국은 지금도 대나무 외교 정책, 이게 외교 정책의 거의 근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우직하게 뭐 한미동맹이나 아니면 중국이나 일본 이런 나라들 되게 중요시 여기고 있잖아요. 근데 태국 같은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국을 중요시 여기고 미국도 중요시 여기지만 특정 국가에 편정되거나 하는 일들은 전혀 없어요. 특히나 또한 동남아 국가연합, 아세안의 일원이기도 해서 아세안을 되게 중시 여기고 때로는 중국이랑 가깝게 지내지만 또 어떤 의제, 아젠다에 따라서 또 멀리 지내기도 하고 또 미국이랑 가깝게 지내기도 하고 또 약간 멀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상황에 따라서 외교 정책을 계속 바꾸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외교는 태국처럼 해야 되는 것이고 원래 외교의 목적은 국익 추구거든요. 우리나라의 이익을 최고로 가져오는 거니까. 대표적인 게 그런 게 있죠. 베트남 전쟁이 일어났을 때 당연히 태국은 바로 오른쪽에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당연히 베트남 전쟁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해야 되겠다. 물론 이때 당시에 태국은 군인들이 집권하고 있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군인들이 아주 강력한 반공 정책을 내세웠어요. 그런데 베트남이 통일되고 난 다음에 통일됐다라는 것은 그때 기준으로는 공산화된 거예요. 75년도에 통일됐으니까. 이때 공산화됐으면 당연히 태국 입장에서 반공주의를 내세웠으니까 척을져야 되겠죠. 야, 얘네들 무서운 아이들이야. 얘기하지 않겠어. 그런데 태국이 제일 먼저 나서서 대화를 시작했어요. 외교관계도 수립해야 되지 않겠냐. 이 베트남의 체제도 충분히 우리가 인정한다. 그렇지만 가까운 이웃으로서 아주 좋은 관계를 수립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고, 물론 태국의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많은 비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우리의 방식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미얀마가 1997년도에 아세안에 가입했거든요. 그러니까 동남아 국가연합 아세안에 가입했는데 이때 당시에 미얀마는 군부 정권이었어요. 그래서 군부 정권이었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연합, 특히 서방 국가에서 미얀마의 아세안 가입에 대해서 되게 회의적이었었어요. 절대로 가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군인이 집권하고 있는 이런 국가가 지역협력체에 가입할 수 있느냐. 만약에 아세안이 미얀마를 회원국으로 받아주면 미국이나 유럽연합 이런 나라에서 우린 아세안 재정적으로 지원하지 않겠다 이렇게 엄포를 놨거든요. 근데 그때 태국이 딱 나서서 니네 말이 다 맞는데 미얀마라는 나라는 무려 30년 이상 은둔의 세계에 있던 나라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나라를 그냥 두면 계속 은둔의 장막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 태국이라는 나라가 나서서 우리가 주도를 해서 국경을 맞대고 있는 가까운 이웃이니까 미얀마를 아세안에 가입시켜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만들고, 그렇게 하면 미얀마 스스로도 내부적으로 개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서방 국가들을 설득을 해요. 설득을 하면서 미얀마를 아세안의 정치개헌국으로 가입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태국은 외교적으로 보면 뭔가 다른 그들만의 능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태국이라는 나라의 성립을 보면 약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 태국의 첫 번째 통일왕조가 만들어진 것이 수코타이라는 왕조거든요. 이게 13세기 중엽에 만들어졌어요. 근데 태국 사람 타이족의 조상이 지금 현재 중국의 윈난성에서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이때 내려오게 된 그 배경이 윈난성에 있던 왕조가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 윈난성에 있던 왕조가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타이족들이 그러니까 윈난성의 왕조가 멸망하면서 내려올 때 이미 서쪽에는 미얀마에 아주 강력한 왕국이 있었고, 동쪽으로는 캄보디아, 앙코르 왕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태국 사람들이 내려오면서 너무 강력한 왕조 사이에 낀, 고래 사이에 낀 새우 같은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양쪽 중에 하나에 의탁해서 왕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왕조의 시작이 주체성을 가지고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태국은 태국 문자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태국 문자를 창제한 사람은 우리나라의 세종대왕 같은 사람이 람캄행 대왕, 이 사람도 대왕 칭호예요. 이 사람이 태국 문자를 창조를 했는데, 태국 사람들은 람캄행 대왕께서 직접 문자를 만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크메르 문자, 그러니까 캄보디아 문자를 갖고 와서 이걸 차용을 해서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태국 사람들은 우리 문자가 우수해서 캄보디아가 가져갔다, 이렇게 반대로 가르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약간 역사를 왜곡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보면 뭔가 주변의 것들을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자신들의 독특한 정체성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아주 현명한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국가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외교정책도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 왜 중진국 함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진국이 어느 정도 샀다가 더 이상 선진국으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태국이라는 나라가 주변으로 보면 태국이 있고 서쪽에 미얀마, 동쪽으로는 CLMV 국가들, 이 국가들이 다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가난한 국가들이 다 있다 보니까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태국으로 넘어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파타야나 푸켓 같은 이런 휴양도시 이런 데 가서 보면 밤에 오면 막 불쇼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캄보디아 사람들, 라오스 사람들, 그 다음에 뭐 직업 여성들 같은 경우에도 주변에서 온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 중진국 함정에 빠진 태국 사람들이 태국의 1인당 소득이 1인당 GDP가 7,000달러, 8,000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태국은 중진국에도 제대로 들어가지도 못한 그런 국가예요. 그런데 주변 국가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수준이 높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주 적은 임금을 주고 주변 국가에서 온 노동자들 막 풀어먹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안 좋은 것이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태국이 상대적으로 역사를 왜곡하거나 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콕의 왕궁을 가면 그 왕궁 안에 이렇게 쭉 이렇게 돌다 보면 조형미가 좀 떨어지긴 한데 앙코르와트 미니어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좀 신기했거든요. 이게 왜 여기 있을까? 캄보디아에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거기 일하시는 분한테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는 되게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원래 캄보디아는 태국의 속국이었고 태국이 계속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앙코르와트도 거의 우리의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역사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 게 있고, 또 하나 태국의 국보 1호 에메랄드 불상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 태국 사람들이 만든 거 아니에요. 라오스의 과거에 란쌍왕국이라고 있거든요. 란쌍왕국을 침략을 해서 거기서 가지고 옵니다. 근데 대부분의 태국 사람들은 당연히 이게 여기에 많은 정통성을 부여하겠죠. 말 그대로 열광적인 민족주의, 이런 거 태국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좀 그런 게 많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주변 국가들도 경제적으로 태국에 의존하는 바가 적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라오스 같은 나라 경제적으로 태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소국에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실이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미얀마랑 태국은 사이가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일본 관계 이상으로 사이가 안 좋거든요. 그런데 미얀마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아서 태국에서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태국 사람들은 막 미얀마 사람들 무시하고 이러는 거죠.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그냥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미얀마 사람들에 대한 감정, 이런 것들을 막 표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변 국가 사람들이 태국 사람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